원래 사람이 자기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는 욕심이 생겨요. 긍정적으로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년 심리를 지난 2주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린 강의안이 되게 많았고 그 내용이 제가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정리할 때는 몰랐으면 열정이 생겨갖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 열정이 앞선 거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중년 심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밖에 없거든요. 내가 너무 정렬이 앞섰나?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렬이 앞서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독백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중년 심리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갈까 좀 연구를 하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 더 와이프, 이게 소설로 나온 거거든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전부 이 영화를 보고 싶어질 거예요.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고 그러면은 이 영화가 아주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이게 이제 중년 심리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자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마이크를 저기 앰프를 바꿨나 봐요? 아니 그대로요? 아니, 하우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줄래요? 예,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좀 더 줄여도 돼요. 됐어요? 예, 이 정도. 네. 자,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이게 뭐 하늘에 구름 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든지 뭔가 되게 감정적으로 내게 다가왔던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와, 기쁘다. 와, 슬프다. 와, 아쉽다. 세상에, 오마이갓. 그런 경험 좀 하셨어요? 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그 자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극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의 덩어리를 그 외부 자극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외부 자극이 이 건드리는데도 이 감정의 덩어리가 움직이질 않아. 이렇게 하면 보통 컴플렉스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느낀다는 얘기는 컴플렉스가 의식화되고 있다. 내 감정이 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삶의 에너지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쁘다, 슬프다, 감사하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황홀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꿈에 황홀한 꿈을 꿨을 때는 그 꿈은 보통 굉장히 오래가고 기억에 사라지질 않아요. 기억에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것은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 사람 삶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년 심리학에 아주 중요한 체계를 세운 이 카를 융은 자연과 접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의 집도 호수 주변에다가 저택을 마련해서 늘 자연과 가까이 지냈고,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자연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강한 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 있어서는 감정이 아니라 정동이라고 하는 말을 줄였습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갖고 감정만 움직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을 명상하게 되면 마음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 자체가 치유 효과가 있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고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노년이 되면 될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감동받는 일이 별로 없어진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사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렇게 감동받는 일이 없어지면 안 돼요. 다만 감동받는 일의 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는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 밖에 다른 세계,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감동이 크거든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얻어지는 감동이 더 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자꾸 덜 집착하게 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로드맵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여전히 들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뭔가 삶의 의미를 자꾸 끌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기에서 건져 올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강의가 좀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제 경험을 가끔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작년경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인에 있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그 겨울에 거기 자작나무가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용인에서 수지에서 올라가는 광교산인데 그 중턱쯤에 자작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자작나무 숲을 보긴 보지만은 그날은 자작나무 숲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갖고 가만히 그냥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강한 이러한 감정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막 기분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약간은 조증 상태인 것처럼. 그렇지만 조증은 아니에요. 조증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상태로 업되는 거, 이게 조증이에요. 그러나 이 조증, 기분이 업되는데 내가 그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어. 그럼 그건 조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그런 감정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작나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이 내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원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딱 만나게 되면은 강한 어떤 정동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콤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콤플렉스 의식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감동받는 일, 뭔가 감정을 길어 올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좋아요. 말씀을 보다가도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을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내 가슴에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이제 그것이 이제 육화가 된다, 내면화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감동을 받을 일이 많지 않다고 사람들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감동받을 일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감동받을 일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있고 이제 오늘은 뭐를 하냐면은 영화 더 와이프 혹시 보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제가 미리 공지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한 5명은 보고 오셨을 텐데 한번 이제 오늘 듣고 보십시오. 좋은 영화예요. 자, 우리가 이 정신 분석에서 왜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예술 작품을 분석을 하냐면은 그런 괜찮은 작품들을 분석을 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가령 인간의 성장을 다룬 메시지, 그런 영화다 해요. 혹은 그런 소설이다 해요. 인간의 성장을 다루었어요. 그런 작품들을 연구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하는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대부분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영웅이 되느냐, 그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 반드시 그 시련을 통과해야 돼. 반드시 어려운 시련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영웅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예요. 그리고 영웅이 됐어? 그러면 또 어떤 시험이 오냐면 이 교만이라는 게 와요. 그리고 이 교만을 대부분 이 교만 때문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통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걸 일종의 원형이라고 보는데,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잘 분석해 보면은 내 삶이 어디쯤 지금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통찰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어디쯤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통찰을 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상담사들에게 분석을 한번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화가 더 와이프, 여성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가 그것을 다루었지만 남성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똑같아요. 끝 중간 부분에 딱 하나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 주인공은 조안으로 나오고 남자 주인공은 조셉인데 그냥 조조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둘 다 작가예요. 남자는 대학 교수고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소설을 가르치는 교수고, 그런데 글은 잘 못 써요. 글 쓰는 재능이 없어. 근데 이 글 쓰는 재능이 있는 제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여자로서 글을 써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물론 그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했지만 여자로서 글을 써서 성공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또 어쨌든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을 써갖고 남편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아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물론 기뻐합니다. 물론 기뻐해요. 기뻐하지만 이상하게 기뻐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내가 써준 작품을 남편이 대신 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사실은 자기 일생을 다 남편에게 헌신하면서 내 인생은 없었던 거야. 남편에게 대리 작가가 되어주어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지금 이 여성의 성장은 뭐냐면 어떻게 자기 남편으로부터 분리가 돼갖고 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성이 자기를 찾게 되고 맨 나중에 남편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여성들의 피드백이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을 죽은 건 너무하다. 죽기 전까지만 정신 차리게 혼내주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모음으로 해놓는데 가끔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려주면 안 된다. 남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석심리학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분석심리학 개념에서 영원한 소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소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잘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영원한 소년이라는 얘기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비록 신체 나이는 어른이지만 정신은 미숙한 어린이. 그런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덤벙대고 허세를 부리고 먹는 것을 탐한다. 초조하고 목소리가 크고 거짓말을 일삼는다. 성적으로 충동적이다. 그리고 어린이성과 성인성의 갈등을 일으켜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남편 조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연기를 참 기가 막히게 해요. 다시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덤벙대고 허세를 부리고 먹는 것을 탐하고 초조하고 목소리가 크고 거짓말을 일삼고 성적으로 충동적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의 이 병을 갖고 있냐면은 강박증을 갖고 있어요. 이 강박증이 왜 오냐면은 이 남편 조가 이 물리적인 나이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른인데 이 정신 연령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성과 어른성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 그래서 강박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여러분 선 이해를 가지시고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강의안 보면은 모성 컴플렉스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상세하게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다 하진 않고 우선 간단하게만 모성 컴플렉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성 컴플렉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영화에 나오는 아내 조안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크게 그 여성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성성, 두 번째는 에로스. 모성성은 뭐냐면 주로 돌보는 능력을 해요. 돌보는 능력. 남편을 돌보고 또 자식을 돌보고 키우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뭐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모성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성이 풍성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으면 얻어먹을 게 많아요. 어디 가게 되면 꼭 맛있는 거 많이 챙겨갖고 와요. 네.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자기 존재감을 느껴요. 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꼭 모성성이 풍부한 여성들은 항상 먹을 거 챙겨갖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먹을 것도 진짜 모성성이 풍부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로 준비해갖고 와요. 맨 마지막에는 껌으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에로스. 에로스는 이거 둘 다 모성 컴플렉스예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성성이 너무 많은 사람의 모성 컴플렉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에로스가 많은 모성 컴플렉스. 에로스는 베풀고 보살피는 그런 모성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욕망이 강한 여성들이 있어요. 자기 실현의 욕망이 강한 엄마들. 근데 이런 엄마들은 아주 아이를 일찍 분리시켜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네. 이게 자기 실현이 강한 엄마. 이제 에로스 과다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좀처럼 이제 베풀 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달래주고 이게 좀 공감해주고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나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살펴볼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조아는 모성성 바다의 모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욕구를 뒤로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여성이다. 현모양처죠? 현모양처.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이제 이 영화 갖고 이제 토론을 하면은 이런 얘기 꼭 나와요. 왜 자기의 문학적인 재능을 꼭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자기를 위해서 쓰면 되지. 열심히 하면 뭐 여자라고 해서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러나 모성성이 과다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초자아의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공격성 혹은 남성성은 무의식에 억압됐으나 그 힘은 은근히 타인을 통제하는 등으로 작용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모성성이 풍부한 여성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공격성이 있다고 그랬죠? 공격성 갖고 자기 주장도 하고 자기 표현도 하고 뭔가 추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안에 있는 남성성을 특히 아니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아니무스를 잘 성장시키고 개발하고 의식화시켜야지만 여러분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내가 뭐 하면 행복하지?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아니무스, 남성성. 그런데 모성성이 너무나 많은 여성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억압을 해요. 그리고 자식하고 남편에게 헌신을 하죠. 그럼 억압된 에너지는 어디다 사용되냐면은 자식과 남편에게 헌신을 하고 그 억압된 에너지 갖고 이제 남편하고 자식을 또 통제를 해요. 대부분 현모양처가 그래요. 현모양처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통제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은근히 통제를 하게 되죠. 이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이제 이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남편과 자식을 성공시킬 확률이 좀 커요. 그러나 남편과 자식을 성공시키고 나서는 자기는 소외될 수가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 중년의 우울증은 대부분 이쪽에 있는 여성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남편 뭐 성공하고 자식 잘 나가고 그런 내 역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로스 과다 이런 여성은 자기 실현 욕구가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커. 애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언제 떼놓지?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모성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의 이 자녀들은 보통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떤 살림이라든가 아이 양육, 애정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나 이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남편과 자식을 독립시킨다. 의존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약간 유아틱한 남자들도 있거든요. 어린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이런 여성을 좋아해요. 보통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네. 벌어오고 남자는 조금만 벌어오고 많이 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화에서 분석할 여성은 여기에 속해 있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 여성이 어떻게 해갖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를 제가 8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8단계를 나누어 분석해 놓은 거는 분석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원형하고 상당히 일치가 돼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중년 이후 남성이나 여자들은 성장을 해야 돼. 중년 이후에는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네. 뭐 중년을 좀 늦게 잡아도 뭐 한 60 이전, 한 55세까지 잡는다고 쳐요. 그 이후부터는 성장할 수 있는 게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내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내적인 성장을 해야지 외적인 것을 내가 다룰 수 있거든요. 내적인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 항상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죠. 그럼 이 삶의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내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런데 이 내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성장을 하는가, 그게 이제 분석 심리학에 이제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8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대부분 의미 있는 사건이 다 찾아오게 돼요. 의미 있는 사건. 이 영화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이제 시작을 하냐면은 영화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벨상 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 노벨상으로 수상으로 결정이 됐다.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그리고 이 소식을 공유한 아내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해요. 기뻐하다가 아주 짧은 순간에 전 세계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이런 표정이 슬쩍 지나가는데 기쁘지만은 않아요. 저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분이 연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아주 무거운 그림자가 살짝 슥 스쳐 지나가요. 무거운 그림자가. 여러분 이해가 가죠? 네, 소설을 누가 써줬어요? 내가 써줬어. 내가 쓴 거야. 남편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남편이 이 노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제가 영원한 어린이라고 얘기했죠? 마치 꼭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둘이 침대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막 좋아를 해요. 그런데 저는 침대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여성이 오랜 세월 남편에게 맞춰줬을 거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다지 기쁘지는 않아. 그러나 남편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척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 무거운 그림자가 쓱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을 보통 중년기 되면 꼭 경험을 해요. 이게 뭐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그 타이밍에 가서는 뭔가 그런 일들이 생겨. 그래서 분석 심리학에서 그거는 왜 생기느냐?
우리를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이 외연화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신앙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항상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중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아주 보편적인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의미 있는 사건. 그건 분리예요. 분리. 50대 초반 중반 되면은 아이들은 다 대학을 가게 되죠.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는 하수생이나 다름이 없어. 학교에서 있었더니 부모한테 잘 얘기 안 해요. 또 그게 맞아. 부모님한테 그냥 대학생이 고쳐 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얘가 어린이성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똑같이 자녀들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자녀에게 집중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자녀 일을 의논을 하면서. 근데 더 이상 자녀 일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통된 주제를 나누지? 그리고 약간 그런 걸 다 느껴요. 옛날하고 다르다? 아내 입장에서 봐도 공통된 주제가 없어지니까 남편을 볼 때 옛날같처럼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주 친해 보이지 않고 부인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약간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대외적으로 막 바쁠 때예요. 주말에 오면 맨날 골프 치러 간다고 하고 접대로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다 이게 모든 중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건이거든요. 이 불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막 하자가지고 예전처럼 또 막 얽혀갖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의미 있는 사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남자들을 보통으로 가지는 생각이 그거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룩한 게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룩한 게 이거밖에 안 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항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특히 그래요. 이런 딱 들거든요. 내 인생. 그럼 동창회 나가게 되면 잘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딱 보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동창회가 나갈 때가 언제 나가냐면 이때쯤 나가요. 중년쯤에. 자기를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혹은 많은 것을 이룩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많은 것을 이룩한 사람도 중년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룩한 것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얻었지만 이것이 내 행복에 얼마만큼 기여할까? 거기에 대해서 패션.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통적인 일이 아니어도 개별적인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갔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감리교 교인인데 아들 서울대학교 가갖고 너무나 그냥 막 흥분해갖고 속회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우리 속도원들이 우리 아들은 지방에 있는 지방대 졸업했는데 지금 취업을 못하고 한 아이는 대학 떨어지고 어떻게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나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 같이 기뻐하자고 분수지. 그 말을 못하고 진짜 속회가 끝나고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다. 싫어요, 싫어. 레알이에요, 레알. 그러면은 자 그렇게 했다고 이것도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 행복이 오래 안 가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그래. 항상 내가 어떤 정점을 딱 찍게 되면 그 반대의 것이 슬그머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생애 전반기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잘 안 보여. 앞만 보고 전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한국 서울대학교 이렇게 됐어? 그러나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이
자기 삶에 정말 대단한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그것과 반하는 다른 일이 또 생기게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대부분 이런 의미 있는 사건이 다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은 뭐였냐면은 저는 정말 영성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성했으면 가톨릭 신학대학 가서 청강도 하고 집에 영성회관을 정말 쌓아놓고 나중에 다 버렸습니다. 진짜 버렸어요. 그 이사 다니면서 버렸는데 신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주변에서는 다 말리죠. 못하게 하죠. 목회나 열심히 할지. 너 심리학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한테는 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의미 있는 사건을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나만이 탁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의미를 포착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영화는 이렇게 해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인생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지? 남편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어린애 같아 막. 나는 이렇게 됐고 의미 있는 삶.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는 현실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의미 있는 사건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세요. 교환 보면은 조금 읽어볼게요. 개성하는 내면의 작업으로 진행된다. 2번 현실 인식. 진정한 내면의 작업은 올바른 현실 인식 위에 자리를 잡아야 퇴행적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 인식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 뭔가 꿈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다 뭐라고? 그게 환상이라고 하는 거야. 현실 인식이 안 돼 있으면요. 네. 아내 조아는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 조에게 충성과 기대를 걸었다. 그럼 그런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헌신하면 남편은 나를 존중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게 없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책을 냈겠어요? 아내 이름으로 냈지. 네. 남편은 애당초 그런 능력이 없었고 유아적 자기애에 고취되어 있었을 뿐이다. 아내는 그런 남편과 그런 남편에 엮여 살아온 자신의 허상을 깨달았다. 허상을 집어던지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 실현의 꽃을 피우려면 그동안 충성해온 실망스러운 감정들과 직면해야 된다. 현실 인식은 딱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과연 나를 존중해 줬는가 이거 보게 돼요.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게 뭐지? 여자가 추구하려고 했던 게?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뭐야? 받았어. 소식 들었어. 그 다음부터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무등 태워줘야 되잖아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자기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을 사람이야. 마음에 딱 따가운 거야. 약간 절망스럽겠죠, 그렇죠? 그럼 뭐를 직면해야 되냐면은 그런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자기 자신,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사장시킨 자기 자신의 나약함, 그런 낮은 자존감, 그것을 내가 보고 실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바로 그림자 자각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년기에 들어서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자각을 해야 돼요. 이 그림자를 자각 안 하면은 성장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 그림자가 뭐냐면 저기 그 나무가 있죠. 예. 태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뭐 지나다 뭐 이런 질문이 평촌지방 무슨 뭐 트렌드 같아요. 1번 지나다, 2번 뭐 지나다, 정답 뭐 이런 거. 감리사 저기 장로 그 장로 70번이 그 감리사님들 그런 질문 쓰더라고요. 자, 네? 네. 햇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더 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애 전반기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 또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해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해. 나를 밝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가 되는 거고 자기 성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가 생겨. 그림자가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으나 사회가 나에게 원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 못한 것들.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무의식에 차곡차곡 억압이 돼요. 아주 보편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이 모성 콤플렉스에 있으신 분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진짜 무의식에는 이제 헌신 그만하고 이제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것을 써 못 써? 못 써. 그것을 그 대신 무의식에 억압하는 거야.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억압하고 있는 거야. 네. 억압을 하고 있다가 중력이 되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현이 되지 않은 이런 욕구들은 강한 공격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 이제 목소리 막 커지는 거야. 목소리 막 커지고 이 목소리는 합리성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 그동안 쌓아놨던 이거야. 그동안 쌓아놨던 거. 그런 게 자꾸 나와요. 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제 교사들이 보통 이제 그림자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 앞에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선생님들은 저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래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항상 정돈되고 이렇게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잖아. 어떤 때는 막 어린아이처럼 막 투정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화도 내고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무의식에다 억압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년되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느낌.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이 그림자를 처리하는 거냐면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진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나로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구나. 그걸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뭔가 윤리적인 죄책감이 들어와. 또 신앙적인 죄책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인정을 하는 거. 나한테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이제 가정일은 가정일대로 하면서 시간 안배를 잘 해갖고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도 있잖아요. 이분이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가정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미워지는 거야. 네. 왜 그러냐? 내 그림자애가 상대방에게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하지만 상대방을 하고 있죠? 그게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중년 되면은 보통 미워지는 게 남자나 여자나 자꾸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미운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게 바로 누구 그림자라고? 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이제 이런 예 있었어요. 여성인데 자기를 굉장히 잘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모성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를 잘 안 꾸미거든요. 이 안 꾸미는 사람이 중년 이전에는 잘 꾸미지 않고 가정을 잘 꾸미는 게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다 크고 중년이 되니까 자기를 잘 꾸미고 다니는 여성은 괜히 미워지는 거야. 왜 미워져? 내 안에 꾸미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그림자야. 이게 투사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럼 뭐 또 이렇게 이제 남자 같아갖고 이렇게 말을 굉장히 터프하게 하고 막 그런 여성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런 여성은 이제 그런 여성이 있어. 이런 여성은 반대가 아니라 의외로 또 자기처럼 이렇게 말을 제가 얘가 좀 잘못 나갔어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안 생겨 인정을 하면. 예, 말을 이렇게 터프하게 하는 여성이 있다고 쳐요. 이런 여성은 말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싫어져요. 그게 왜 싫어지냐면은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싫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싫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하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그림자가 있는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싫어지고 미워할 때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잘난 척하는 사람 되게 싫어. 질색이야. 사실은 그 사람은 잘난 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억압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진짜 많이 봐요. 나는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진짜 싫어. 자기는 항상 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칭칭 감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한번 야하게 입고 다니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해라 그렇게 얘기해. 해봐. 한다고 큰일 일어나지 않아. 우선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그림자는 아까 이제 부정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인 것도 그림자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억압하게 되면 그것도 그림자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이 케이스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말 잘하는 남성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연예인 중에서도 말 잘하는 이런 연예인들 보면 이게 그렇게 좋아해요. 심지어는 꿈에 막 나타나고 그래. 말 잘하는 연예인이 어떤 때는 말 잘하는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서 둘이 어디 걷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은 자기한테 말 잘하는 능력이 사실은 있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성장하면서 이제 가족 구조가 딸이 많았어요. 딸이 많으니까 딸들이 말이 좀 많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참 못하게 눌러버렸어요. 여자가 말만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았어. 그 그림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이 부러워질 때 있죠. 그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그림자로 있는 경우가 많아. 누구 거야? 내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학창 시절에 단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단짝의 개념은 보통 긍정적이고 좋은 그림자를 서로 투사하면서 이 단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짝은 쟤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쟤를 좋아하거든요. 나는 나에게 없는 게 쟤를 갖고 있어. 쟤는 자기에게 없는 좋은 게 내가 있으면 서로 좋아해. 그러나 이건 사실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각자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이 그림자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그림자는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그림자로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것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년에 이르면 우리가 내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이 그림자야. 그래서 자기 그림자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나한테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분석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나한테 없다고 그래 자꾸. 아니라 그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가족 좋아요?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볼 때 내 단점이 뭐야? 두렵죠. 못 물어보겠죠, 사실. 그렇죠? 솔직히 물어보기 쉽지 않아. 여러분 배우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배우자가 얘기를 하잖아. 거의 다 아니라 그래. 나 아니라 그런다고. 근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물론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배우자가 귀는 이때다 하고 그냥 총을 쏴버릴 수가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게 맞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두 분 집에 가서 한번 그림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한번. 그래서 융이 이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그림자에 걸려서 좌절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림자 많은지 어떻게 아냐? 미운 사람이 자꾸 많아.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부터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아주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 미운 걸 어떻게? 예. 근데 아주 미우면 괴로워 내가. 미워도 조금만 미우면 되는 거야. 아주 밉다는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미워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내 그림자가 투사가 되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미워져 버리는 거야. 진짜 아주 밉다고 하는 것은 내 그림자야. 저 사람이 저게 좋으면 좋았지 또 아주 좋아. 너무너무 그래. 너무너무 좋아. 그것도 자기의 긍정적인 그림자가 투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림자를 투사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목회자들이 그 그림자를 투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은 많잖아. 교인들이 가장 그림자를 투사하기 좋은 대상이 사실 목회자야. 목회자한테 막 그래도 목회자가 대놓고 같이 막 쓸 수 없잖아. 많이 참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규모가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다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개척교회,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개척교회를 하는 그 초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다 다 좋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뭐 티는 본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들보가 바로 그림자야. 자기는 엄청난 그림자를 갖고 있는 거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이렇게 티를 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현실적이 돼요. 좀 현실적이 돼요. 환상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조안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은 작품을 잘 써줘갖고 남편이 상을 받았어? 그럼 자기도 같이 공중에 붕 뜰 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낀 거지. 남편은 자기 기쁨에 그냥 젖어 있어. 나는 그동안 환상 속에 사는 거야? 내 현실은 뭐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남편의 하수인 역할밖에 해준 게 없어. 나는 지금 이런 현실이지. 그런 현실인식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통찰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요. 좀 관대해져요. 상처를 안 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상처를 받아도 덜 받아요. 이제 이런 그림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꼭 나오는 질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릴게요. 진짜 미운 건 어떡하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다 미워한대, 사람들이. 진짜 미운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 그림자에 거기가 투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지. 그림자가 투사가 안 되면요, 미움은 그냥 미워요. 사실 이 세상에요, 진짜 밉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주 못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내 그림자가 이렇게 자꾸 투사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니무스와의 조가 뭐냐면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 맞죠? 네. 네. 그러면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은 아니나. 어떻게 알았어? 책 읽었어요. 맞아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은 아니마. 이게 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름들이거든요. 다시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은 아니무스. 뭐라 그래요?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외적인 인격, 내적인 인격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내적 인격이겠어요? 외적 인격이겠어요? 이것은 내적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외적 인격은 뭐냐? 여성들의 외적 인격은 여성성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성의 내적 인격은 아니무스니까 남성성인 거고, 반대로 남성의 외적 인격은 남성성이야. 남성의 내적 인격은 여성성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성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생애 전반기에는 자기의 외적 인격 갖고 다 살게 돼 있어요. 여성들은 외적 인격이 여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자는 이러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규범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외적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야. 네. 그 대신 자기 안에 있는 아니무스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억압이 돼요.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은 이 남성성이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성성은 뭐냐? 이거를 융은 의견 이렇게 얘기해서 의견, 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이렇게 추진력, 주로 논리, 합리, 이성적인 거, 이게 바로 아니무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보통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이게 여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중년 이후에는 자기의 아니무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것을 내가 살려내지 않게 되면은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다. 중년 이전에는 자기 감정에 압도돼갖고 삐치는 게 매력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매력. 중년 이전에는 자기 감정에 압도돼갖고 여성들이 그게 삐치기도 하거든요. 그게 매력으로 보여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중년 이후에도 자꾸 자기 감정에 압도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매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 아니무스, 좀 이성적이고 이런 객관적이고 논리적, 합리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의식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반대예요. 남자들은 남성성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 공통된 합의가 있잖아. 남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중년에 접어들면은 그거 갖고는 어딘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아니마가 또 의식화되기 시작이거든요. 아니마는 여성적인 거, 부드럽고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해하고. 응? 왜 웃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년이 되면 여성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남성들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야. 물론 이게 호르몬 변화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안이 이제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남편을 막 비토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남편은 사실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뭘 의미하냐면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안 안에 있는 아니무스를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 네, 아시겠죠? 예. 조안 안에 있는 남성성이야. 자, 가정을 한번 합시다. 이 조안 안에 있는 남성성이 성숙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안 하지. 조안 안에 있는 남성성이 사실은 좀 유아적인, 덜 성숙한, 미숙한 남성성이었어요. 그러면 미숙한 남자를 선택해.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조안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아니무스가 덜 성숙했을 뿐이에요. 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쳐.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이 성숙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작품 대신 써주지 않고 그 남편에게 맞춰 살지 않아요. 맞지? 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 물론 남편이지만 남편으로서 어떤 그 사회에 공통된 어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지켜나가죠. 그러나 남편에게 자기 삶을 전적으로 희생하지는 않아요. 전적으로 희생했다는 얘기는 조안의 남성성, 조안의 아니무스가 상당히 미숙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형성돼요? 예? 그 사람한테 아니무스는 어떻게 형성돼요?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질문.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아니마 아니무스는 태어나기 전에 분석 심리학에 의하면 선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자, 첫째, 선험적으로 갖고 있어. 두 번째, 아니마 아니무스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그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성의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개발이 되거든요. 아마 추측하건데 이건 추측이에요. 조안의 아버지가 좀 미성숙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 아니무스의 어떤 칼라? 그게 아버지하고 경험.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또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남성은 보통 또 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아주 감상적인 엄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성이 아니마도 감상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얼핏하면 감상주의에 빠진다든가 괜히 우울해한다든가. 왜? 엄마가 그랬거든. 엄마의 그런 아니마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마는 기분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중년 이후에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조안이 말하자면은 드라마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나오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아니무스 남성성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융은 아니마 아니무스를 영혼의 안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니무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바로 나 데니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기 작가예요. 전기 작가인데 이제 이 부부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갔어요. 왜 갔죠? 이거 왜 잘하시네. 보지도 않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이 전기 작가가 따라가요. 이 전기 작가는 뒷조사를 다 했어.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리 작가라는 것도 알았고,
이걸 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중요한 게 있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당신도 당신의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빨리 당신의 그 그릇된 삶에서 나와라. 그릇된 삶에서 나와라. 당신도 당신의 작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처럼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주저와요. 근데 이 영화에서 요 부분에서 어떤 또 복선이 나오냐면은, 이분이 술, 담배를 끊었어요. 네. 근데 술, 담배를 왜 끊었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끊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끊었어.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술, 담배를 용서해. 그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이제 분리, 거기에 대한 복선이야.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미숙한 아니무스, 남성성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당신도 당신의 글을 쓸 수 있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야?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셀프, 이 사람이 셀프나 다름이 없어. 당신도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그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아니무스를 만났어. 아니무스를 만나서 좀 현실 인식을 보다 잘 할 수 있었고, 나도 내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어려운 부사, 좀 흐린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성들이, 자, 여기 이제 여성분들, 여러분들의 아니무스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니무스를 이제 좀 찾아낼 수가 있냐면,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남성 있죠. 말할 수 없지만 있죠. 네. 보통 그 사람이 나의 아니무스가 투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뭔가 윤리적인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잖아. 이래서 좋잖아. 그게 누구라고? 나의 아니무스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꿈에 나타나기도 해. 중년 여성이 이성이 꿈에 나타나면 자기 아니무스인 경우가 많아. 이성의 꿈에 꿨는데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하고 손잡고 어디를 가는 거야. 남편한테 말 못하지. 남편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남편하고 손잡고 타고 거정을 하는데 그 꿈이 또 어때?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륜의 성리가 아니무스예요. 응? 불륜의 성리가 있어. 바람이 난데. 끝까지 들어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중년 여성은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아무개가 자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근데 그 사람의 아니무스가 그만큼 활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것을 내가 지금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나요. 반면 남성들은 그 반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주 그 교회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중년 이후에는 꿈속에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이 나타나요, 보통. 예. 안 나타날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낯선 여성이 자꾸 나타나. 근데 그게 보통 뭐냐면 자기 아니마가 이렇게 투사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점에 끌렸지 잘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그게 바로 나란 얘기예요. 아주 터프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자꾸 나타나. 터프한 그 연예인이. 근데 이분이 너무 얌전하게 살았어, 그동안. 그래서 터프한 이분의 아니무스가 지금 자기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아니무스를 통합을 하게 되는데,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소설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어떤 남성의 어떤 분이 나한테 끌리는 게 있죠.
그런 경험이 자기 안에는 아니면 아닌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의식화시켜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니무스와 되게 조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의 길목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어. 여성들은 자기 남성성을 개발해야 돼요. 남성성은 여성성을 또 개발해야 돼요. 그걸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교환 그 3번 보면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다 넘겨보세요. 이제 억압된 감정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 좀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도 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꼬치꼬치 따지는 거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니까 이 남편의 캐릭터일 거야. 아내한테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면 아내는 이제 거기에 적당히 답변해주고 넘어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 버렸어. 아내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탁탁탁 해버리는 거야. 전에는 맞춰줬을 거야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탁탁탁탁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콤플렉스가 있죠. 억압된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의 길목에서 이 과도기로 꼭 겪어야 될 것이 억압된 감정들이 나오게 돼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제 자기가 성장하는 길목에 억압된 감정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다 없이 그냥 순조롭게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받아주고 좀 버텨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중년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그건 거의 모든 경우에 해당이 돼요. 사춘기 아이들도 이런 변화의 타이밍에는 자기 감정을 확하게 폭발을 해요. 네. 보통 변화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아주 묘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을 보면은 교환 억압된 감정 콤플렉스 표출 있죠? 네, 거기 두 번째 문단 보면 이처럼 개성화의 주요 시기에는 낯선 감정들이 외부로 투사되는데 그것은 타인 때문이 아니다. 내 안에 미성숙한 나의 어떤 것 때문이다. 진작 성숙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박 터뜨렸어. 남편에게 터뜨릴 수가 있죠? 남편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이게 나 때문이라는 얘기야. 다만 남편에게 투사만 되고 있을 뿐이야. 사실 나 때문이냐. 내 안에 덜 성숙한, 미숙한 남성성을 지금 막 야단을 치는 건데, 이게 투사가 되면 저 사람한테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춘기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자녀가 나한테 그러는 거다 생각하면은 내가 막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사춘기일수록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막 터뜨려버리는 거거든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기다려주고 버텨줄 수가 있어요. 기다려주고 버텨주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막 이렇게 감정을 터뜨렸는데도 같이 싸우지 않고 막 공격하지 않고 잘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이해를 해줬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같은 경우는 이 일이 계속 순환이 돼요. 아셨어요? 네. 넘겨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에서는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여정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건 여러분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 분석 심리학에서는 참된 자기 나 있잖아. 본래의 나. 그쵸? 본래의 나를 셀프라고 얘기해. 근데 S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를 자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참된 자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본래의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본래의 나로 살기가 쉽지가
안 와. 이렇게 저렇게 얽힌 페루주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년기에 이렇게 가서는 본래 나하고 조우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뭐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건 셀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근데 이러한 셀프를 한번 만나게 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겨. 제가 그 늦은 나이에 진짜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야. 가장 큰 염려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심리학 해갖고. 그런데 저는 그 분석심리학 이렇게 책을 보면서 뭐가 강하게 팍 꽂혔어요. 그냥 꽂히고 막 꿈도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는데 그 기대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하기 힘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셀프를 만나고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되죠. 자기 셀프를 만나면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도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인도에 가서 거린들의 뭐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게 되면 뭐 잘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강한 힘을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셀프를 만났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셀프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자기 셀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부부가 막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전화가 걸려와.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야. 딸이 아기를 낳았대. 싸우다 말고 둘이 그냥 막 얼싸안고 둘이 좋아서 얼싸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손주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생뚱맞을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전화 와. 손주가 나한테 둘이 막 얼싸안고 막, 뭐야, 아기를 낳았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 기회에 또 아내를 위로하려고, 이렇게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잖아. 인생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전 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잖아. 굉장히 또 기분이 보양이 돼요. 아기를 낳았다고 그랬죠. 분석심리학에서는 이런 아기가 보통 셀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민담이라든가 동화나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성장의 시작을 아이가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성경을 봐도 출애굽기 보게 되면 모세가 탄생을 하죠. 다 죽는데 모세는 살아나잖아요. 모세가 탄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또 새로운 어떤 변화, 성장의 이제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기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자꾸 어린아이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전부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것이 셀프 이미지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될 타이밍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기 예수 하게 되면 그냥 예수할 때하고 느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 하게 되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거든요. 약간 신성하면서도 약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새 출발하는 것 같고 이 새 출발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뭔가 황홀하고 기대도 되게 되고 이 아기가 탄생되는 거예요. 보통 이 아기가 탄생은 셀프다. 그래서 손주를 낳게 되면 전부 푸사를 손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는 그래요. 제발 여러분들 손주가도 푸사를 좀 바꾸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손주를 푸사로 올렸지만은 결국은 그 푸사를 올렸지만 그게 내 셀프 손주를 봄으로 해갖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 새로운 삶의 힘 그것도 영화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기의 흑보.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만찬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노벨상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 조셉이 이제 아내는 글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욕 나오죠. 이럴 때 이제 조안이 말하자면 핑 도는 거야. 조안의 셀프는 뭐냐면 글 쓰는 거야. 이처럼 셀프는 이게 상징화된 대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조안의 셀프는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쓰는 걸 통해서 자기가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핑 돌아.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청산 유수처럼 아내를 다 배려하고 아내가 내 삶에 큰 도움을 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가 볼 때는 다 뻥이야 뻥. 네. 가증스러웠던 거야. 예, 겉으로 봐선 이게 이제 가증스럽고 진짜 남편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잖아. 이거는 그렇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게 뭐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글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야. 이처럼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반사적으로 자기 희망에 대한 결의를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아시겠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슬라이드. 이건 안 나왔구나. 그래서 아까는 본래 자리로 들어가세요. 6번으로요. 그래서 조안이 조셉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떠날래요. 더 이상은 못해요. 놀란 척, 슬픈 척, 충격받은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벗어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남편에게 투사된 자신의 미숙한 아니무스로부터 떠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가겠어요? 자기의 미숙한 아니무스로부터 자기의 미숙한 남성으로부터 떠나겠다 이런 얘기야. 놀란 척, 당황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아주 어린이다는 모습이잖아. 난 이제 당신을 떠나겠다. 이 얘기는 자기 안에 있는 아주 미숙한 아니무스, 변덕이 심한 미숙한 아니무스부터 남성성으로 난 떠나겠다 이런 얘기. 제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하고 일반 사회하고 이 컨설팅을 해주는 연계를 거기에 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그것과 관련된 그 석사학위까지 마쳤어요. 거기에 늘 관심이 많아. 그런데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는 또 목회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했어. 하다가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얘가 큰 마음에 결심이 온 거야. 이제 숨 막힐 것 같아.
기존 목회 스타일이 숨 막힐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힘들어지고 자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또 자꾸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이제는요, 제가 진짜 원하는 교회하고 이 사회하고 연계를 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목회 그만두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제가 셀프를 조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진짜 참된 자기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이제 생길 때 가장 실망과 절망이 함께 나와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은 다 거쳐.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소설을 봐도 다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야.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부정적 아니무스의 반격.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정적 아니무스의 반격. 큰 성장에는 그만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다. 아내의 길을 막은 남편에게 투사된 부정적 아니무스는 쉽게 그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설득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의 삶을 누릴 수 있었어. 그렇죠? 나 때문에 교수 아내로서 그리고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었고 저택에서 살 수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아니무스는 현실에 안주하지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겁니다. 여성 안에 아니무스, 남성 안에 아니마.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미숙한. 그것은 보통 현실에 안주하지 미래를 지향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힘든 결단에 윤리와 도덕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때 값싼 동정으로 뒤를 돌아다보면 부부는 함께 퇴행하고 성장의 길을 맡긴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아내는 사랑을 구걸하는 남편에게 말했다. 그 드레스를 당장 벗고 싶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드레스가 어떤 드레스냐면은 노벨상 수상식 할 때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입고 갔던 그 드레스예요. 자, 여성에게 드레스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행동이 자유롭지가 않죠.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입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입은 거야. 이 드레스를 당장 벗고 싶다는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슬라이더. 네. 그래서 남편이 가서 지퍼를 내려줘. 지퍼를 내려주다가 이렇게 애무를 해. 근데 지퍼를 내려주고 뒤에서 이렇게 애무하는 게 이 영화에서 이 조안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써주고 있을 때 남편은 뒤에 딱 서갖고 아내를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줘. 그러면 또 아내는 또 감동도 갖고 또 이 영화가 참 잘 됐어. 근데 소설을 잘 쓴 거지. 역시 또 이렇게 해서 남편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부분에 가서는 윤리적인 갈등을 일으켜. 남편이 이렇게까지 다시 나한테 다가오는데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미숙한 남성성, 내 안에 있는 미숙한 아니무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또 그렇게 돼버려. 그렇게 돼버리고 다시 또 이제 돌아가면 남편이 변하나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예.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미숙한 아니무스야. 내 안에 있는 미숙한 아니무스가 안 변해서 그래. 내 안에 있는 미숙한 아니무스가 성숙한 아니무스가 되면은 보통은 남편도 같이 변해요. 네, 같이 변해요. 근데 자기가 거기다 맞춰주고 있는 거야. 내가 성숙한 아니무스 있으면 변해요. 네. 정말 내가 성숙한 아니무스가 있는데 남편이 아까 얘기하는 영원한 어린이상이라고 쳐요. 그럼 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혼내줘야지. 너 뭐해 글 쓰지 않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본래 상태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중요한 이 타이밍에 항상
본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라푼젤 볼 때도 그런 게 있었죠? 갔다가 다시 마녀가 탑으로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나갈 때,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뒤로 확 퇴행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격이 일어나는데 읽어볼게요. 드레스는 노벨상 수상식 장소에서 남편을 위해서 입은 아내의 옷이고, 드레스는 남성을 위한 여성의 복장이죠. 이게 되게 거추장스러워요. 전 입어보진 않았지만. 여성을 남편에게 묶어놓는 불편한 옷이다. 남편은 아내 등 뒤로 가서 드레스의 지퍼를 내리는가 하더니 애무를 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갈등은 일단락됐을 거다. 이게 사실 이게 약간 유화적인 남편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일단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게 보통 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변화의 시점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면 보통 남편들이 그래요. 당신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대원 가도 이상해졌어? 그럼 나중엔 좋아해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몇 년 거치고 나면 남편이 그래도 고마워. 당신이 나를 변화시켜줬어. 당신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사실 여성 안에는 남성상이 바뀌면 보통 바뀌어요. 마찬가지야. 남성 안에는 여성상이 바뀌게 되면 아내도 보통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것은 없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갈등은 일단락됐을 거다. 아내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며 그 자리를 탁 떠나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 장면이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굉장히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 그래서 죽음은 분석 심리학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 아까 아기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은 죽어야지 되잖아.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사람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죽어야지 또 어떻게? 죽어야지 부활한다고 그러잖아. 성경에도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은 영화잖아. 소설이잖아. 누구를 죽여야 돼?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야. 네. 남편을 죽이지만 사실 이 남편은 이 여성 안에 있는 아주 미숙한 남성성이라서. 자, 이제 갑자기 심장병을 갖고 있는데 심장병이 이제 발작을 일으킨 거야. 이제 그래서 뭐 응급 구조대도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야. 나 사랑을 하냐고. 근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오잖아. 내 사랑해요.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뽀뽀를 해줘요. 그리고 남편을 죽는 거야.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여야 돼요. 진짜 남편 죽이라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미숙한 남성성이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성숙한 남성성이 있어야지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하고 보냈어. 그렇죠?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8장 남편 죽음. 남편 곧 부정적 아니무스의 남은 전략은 새로운 출발의 신호이다. 그의 지병인 신장병이 발동했다. 상황은 응급 상태로 전환된다. 그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사랑을 확인해주고 그의 볼에 입맞춤을 해준다. 응급 구조대가 충돌했고 남편은 숨을 거두었다. 남편이 죽었다. 아니 미숙한 그녀의 아니무스가 죽었다. 꿈에 나타나는 죽음은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를 입맞춤으로 보냈으니 이제부터 아내는 성숙한 아니무스의 안내를 받을 것이다. 이전의 것과 작별을 고하는 죽음은 성장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미숙한 남편은 죽어야 성숙한 남편이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네,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비행기를 탁 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나로서 산다. 뭐 한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글을 쓰겠다 이런 얘기. 이처럼 셀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뭐로 이렇게 상징화돼서 나타나요. 글을 쓰는 거. 글을 쓰는 걸 통해 갖고 자기 셀프가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 해갖고 그게 자기 자신을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나데니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와. 그래갖고 이 작품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